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정치권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그리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답변 모습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태풍 소식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한 채 북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접 영향권에 접어드는 제주에는 이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는데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인 어제부터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현재 제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제주는 오늘 낮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바람만큼은 시종일관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법한포구만 해도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일고 있고 만조와 맞물려 해안도로까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부표는 밀려내려와 방파제 위에 걸렸고 폭풍우가 쏟아져 바닷물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제주에는 어제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어제 고산리에는 183mm, 대정읍에는 164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도로 등 50여 곳이 한때 침수되면서 소방당국과 주민들은 물을 빼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최대 600mm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제주도 전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40m가 넘는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해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됐고 오늘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오후 2시부터 모두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제주도 동쪽을 지나 경남 방향으로 북진할 전망입니다.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 태풍 흰남노, 이 경남 남해안을 거쳐서 이제 부산에 상륙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태풍 때마다 이 큰 피해를 입어왔고 특히 이번엔 바람이 거셀 것 같아서 더 비상이라고 합니다. 자,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 자, 임서인 기자, 지금 부산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은요? 네, 점심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지금은 상당히 강해진 수준입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바람도 거세지고 파도도 높게 치고 있습니다. 이곳 해수욕장은 출입 통제선이 쳐져서 지금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흰남노는 내일 오전 7시 강도가 강인 상태에서 부산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최고 12m 이상 높게 일겠고 만조와 겹치면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봤던 해운대 마린시티 주변 가게들은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월파가 우려되는 바닷가 상가 150여 곳에 오늘 저녁 6시 전까지 인근 학교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로 강수량은 400mm로 예상됩니다. 저지대 주택가와 하천 등지에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막을 설치했고 동천 인근의 아파트 저층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순간 최대 초속 60m의 강풍이 불 전망인데요. 태풍 매미 때 대규모 크레인이 쓰러졌던 부산항은 운영을 중단했고 김해공항은 오후 7시 이후 모든 항공편을 사전 결항시켰습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지금 남해안 지역이 초비상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하루 종일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진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취재 기자 한번 연결해 봅니다. 자, 전종훈 기자, 수도권엔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이곳 잠수교의 수위는 4.9m를 넘겼습니다. 통제 수위인 5.5m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된 비에 수위가 높아지면서 퇴근길 통제 우려도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서울은 시간당 15mm의 굵은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우에 대비해 어젯밤부터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 27곳은 일찌감치 출입 통제에 들어갔고 우면산과 청계산 등 주요 등산로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저지대 침수 취약 지역에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현수막이나 그늘막 등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낮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을 기점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막상 이제 태풍이 들이닥쳐서 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치 후보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즉각적인 피해 복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입니다. 네, 이번 태풍 흰남노 두 개를 합친 태풍이라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걱정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속도도 한 20km 정도 되다가 갑자기 빨라져서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먼저 남해안에 이제 도달한다고 하는데, 최 편집장님, 이번 태풍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겁을 먹는 건가요? 아니면 대비가 그만큼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 해상에서 사실은 두 개의 태풍이 이렇게 합쳐져서요 훨씬 더 세력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원래 한 시속 17km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힘이 합쳐지면서 시속 31km로 네네. 이제 빨라졌다. 그래서 사실은 예상보다 2-3시간 더 빠르게 이제 남해안에 상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태풍은 비와 바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8월 달에 저희는 한번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도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만 예. 그때 이미 약해진 집안들이 아직 피해가 좀 복구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곳 사시는 분들이나 저지대 이런 데에서는 과거보다 비슷하더라도 더 큰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바람 부분인데, 바람도 이제 창문을 예를 들어서 테이프로 붙인다든가 이런 기존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이것도 아주 강풍이 불 경우에는 또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실은 각자 처한 위치가 다릅니다.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각자 대책 그런 것들은 대개 보면은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이런 곳에 다 나와 있고요. 네. 그걸 참고로 하셔서 특히 예.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테이프 창문에 두르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는 창틀에 이렇게 안 움직이게 고정하는 게 훨씬 더 이번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한편 태풍 흰남노는 그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가운데 위력이 가장 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죠. 강남영 전 국가태풍센터 예보팀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강도는 이제 매우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보다도 훨씬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그런 태풍으로서 이제 기록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미가 부산을 통과할 때 초속 60을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60을 상회할 수도 있겠죠. 예. 자, 대비가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하고 각별하게 주의하라 그러는데, 자, 소정 변호사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매미 2003년에 네네. 보니까 이제 초속 60m, 그다음에 시속 216km예요. 네네. 근데 모 방송국의 시험한 걸 보니까 네. 초속 10m만 되면 이게 우산 들기가 힘들고, 예. 그다음에 초속 40m 되니까 건강한 남성도 이게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때 매미 때는 131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일이 1km 밀려와 가지고 8명이 사망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인명 피해 제로화 만들어 보자. 네. 인명 피해 제로화. 저희가 이제 그 재해 대책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예. 이번에는 한 명도 희생자가 없도록 저는 이게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자, 이 강풍,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남해는 특히 그렇겠습니다만 수도권은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그래서 바람도 분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이 무너지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그 대비하는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태풍의 위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될지 상륙을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영향권에 들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여러 곳에서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 이 반지하, 지난번에 엄청난 폭우,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중대본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충영 중대본 사무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서 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태풍 북상에 대비해서 사전에 응급복구 장비, 비상펌프 같은 것들을 전장에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유사시에 응급복구, 필요한 조치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태풍을 앞두고 반지하 가구나 저지대 주민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피 계획을 수립해서 네. 태풍 내습 전에 주민 대피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종욱 교수님, 지금 뭐 이 반지하 대책, 지금 뭐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그 수해당한, 침수당한 지역 아직 복구가 다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이거 어떡하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는 뭐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가장 그 현장을 아는 데는 좀 지방자치단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형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과거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는 시군구에 있는 구청이나 하여튼 그 지역 단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자체 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이미 선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후 보고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 내부에서 좀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좀 쭉 살펴서 지금이라도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뭐 네. 모래더미 같은 걸 쌌는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조치가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미리 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예. 취해서 과거 그 새 모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슬픈 죽음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중앙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자체가 좀 이번에는 좀 그런 어떤 지혜 그다음에 용기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요. 그런데 흰남노 상황 때문에 긴급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이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해안가에 초고층 아파트가 있고요. 이 빌딩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빌딩풍 그리고 월파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거든요. 자, 김병임 교수님, 이건 어떤 대비가 필요한 겁니까? 네, 우리가 2002년도에 있었던 루사 그리고 2003년도에 있었던 매미 태풍 피해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부산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금 보이고 있는 LCT처럼 고층 건물들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런 고층 건물이 생기고 나서 이런 대규모의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게 돼서 이 빌딩풍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건데요. 고층 빌딩 사이로 이 태풍이라든지 거대한 바람이 지나가게 됐을 경우 그 밑에 있는 상가 등으로 이뤄지게 되는 피해들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피해 방지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2016년 태풍 차바가 들이닥쳤을 때는 마린시티 아마 장면들이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서 인근 아파트 지역에 있는 상가까지 다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이에 대한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피해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상가들에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터기 때문에 일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 대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선조치, 후보과는 긴급 대응에 대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언급을 한 만큼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에서 만반의 대비를 취하기 위해 출국을 일부 미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뭐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오키나와 같은데 보면 자동차가 그냥 가다가도 넘어지고요. 사람은 그냥 뭐
물 밀려 쓸려가듯이 그냥 부딪힙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야자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집도 날아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좀 매출 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태풍이 아닙니다. 기상청장이 뭐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태풍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사 부려튼튼 대비를 좀 잘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 민방위복 입고 대통령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비상대기 하겠다, 집에도 안 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재난관리와 구급 구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지원 안 하시고 그러면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네. 관저 입구는 태풍 피해가 좀 전체가 것 같은데요. 한남동 관저 입구는 추석 전후 언제를 생각하세요? 뭐 관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해. 2003년에 태풍 매미의 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흰남노가 내일 새벽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뭐 대통령실 관계자 윤 대통령이 단단히 준비하고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비상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자,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태풍이 역대급 태풍일 거다라는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요. 국민들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정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많은 또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텐데요. 오늘 일단 그 초록색 신형 민방위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부터 해서 일단은 선 조치를 하고 후복을 하라든지 비상 대기를 하겠다든지 이런 메시지 자체는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실이 그리고 국가가 뭔가 이 태풍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퇴근하지 않고 비상대기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 8월 달에 그 우리가 폭우 피해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퇴근을 하면서 뭐 아파트가 잠기는 거 보았다라는 발언 때문에 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이번에는 좀 비상대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태풍이 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다 똘똘 뭉쳐서 별로 피해 없이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관련 소식은요. 저희 메인 뉴스9 그리고 자정에 특보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 대비책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보와 속보를 통해서 특집을 통해서 더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쟁 선포라고 하는 것인데, 통상적인 피의자 소환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얘기하신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원석 후보자 진술할 기회를 이 대표에게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사건은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최편주 형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야
그 검찰에 출두를 하라 뭐 이런 게 그 진술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실제 그 출두 요구를 받은 사람의 자세는 다르겠죠. 뭐 뭘 물을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할 텐데, 뭐 사실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김문기 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뭐 모른다고 한 부분, 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은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작년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건 뭐 다 녹음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 법리 뭐 이런 것들은 대략 다 이제 저는 뭐 구성이 끝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9일이 그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공소시효 지나면 이제 뭐 기소를 못 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6일 내일 이제 출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출두를 안 할 걸로 보는데 안 하더라도 9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그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증거와 법리 얘기를 지금 이원석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증거 법리 따라서 진행하지 않으면 뭐 그게 저 재판에 넘어가서 제대로 뭐 유죄나 이런 그 공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이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정확한 증거, 정확한 법리 이런 걸 적용해서 뭐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욱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야당 당대표를 예를 들면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제가 듣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사유가 매우 큰 사안인가? 근데 이재명 당대표 말에 의하면 다른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석 요구라는 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명절 3일 전에 당대표된 지 4일 만에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인데 정기국회 한 첫날에 소위 검찰이 출석 요구를 내보낸 이유가 하는 게 무엇일까? 서면으로 조사하면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국민들이 보게 되면 그런 얘기죠.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그러면 충분하게 진술하지 못한 무슨 사안이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죠. 검찰이 언론 보도에 소환이니까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꼭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판단들은 야당이 봤을 때 검찰이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의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야당 당대표가 명절 3일 전에 포트라인에 서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 자체로 예를 들면 범죄에 어떤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좀 과도하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이고 당연히 방어권 차원에서 출석 요구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도 상관이 없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나중에 진짜 기소하신다면 충분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셔라.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후보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환을 했느냐 그랬을 때 답이 이랬습니다.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 그리고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하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한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이원석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다 답변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절차 협의하지 않았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과 다르다. 연락도 닿지 않았다. 협의 중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현주 변호사님. 당에서 파악한 것과 검찰하고 또 굉장히 달라요. 일단 서로 간에 좀 보고 있는 좀 측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일단 서면 조사를 요청하고 26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연락이 없었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데 사실 전당대회가 8월 28일에 있었거든요. 8월 26일이면 전당대회 거의 완전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에 좀 응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3건 중에 2건은 이미 서면 조사를 마쳤고 한 건에 대해서는 작성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습적일 수 있게 소환을 요청한 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의도나 보복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가 진술할 기회, 뭐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가 서면 조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굳이 꼭 야당의 대표를 명절 전에 그렇게 또 소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요, 2건만에게 소명하고 한 건은 이제 준비 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9월 9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검찰도 2, 3일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소환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소환, 이거는 이게 그 권리면서 의무입니다. 물론 이제 그 피의자는 출석해서 유리한 걸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200조의 형사정법 보면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 출석을 요구해서 들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게 무조건 의무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은요 2가지는 고려하면 안 돼요. 2개만 고려하면 돼요. 하나는 이게 권력하고 하나는 여론입니다. 이 말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배지가 있든 없든 그 전혀 고려사항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야당의 대표든 아니든 그게 무슨 고려사항입니까? 법 앞에 다 누구나 평등한데. 네. 그 배지나 야당 대표 이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고. 예. 두 번째 여론. 뭐 개딸들이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든 말든 그것도 이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검찰은 2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바로 이게 증거와 법리입니다. 네네. 증거와 법리. 이걸 이원석 후보자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원석 후보자가 말한 것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일종의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출석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걸 놓고 오늘 또 의원총회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 소환 통보를 전쟁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공개한 적이 있었죠. 공개가 됐는지 공개를 했는지 거기엔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방어하는 거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자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 내용을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짓고 싶겠습니다만은 관련된 내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난 뒤에 당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게 돼서 마지막 최종 대법의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가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국민의 선택을 흐리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다면 법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조금 해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럼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뒤로는 당대표 선거에 전당대회에 출마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하게 되면 이 또한 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문제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 요청한 것까지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법리적 판단을 다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서 이 내용에 대한 무죄를 본인 스스로가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대표의 출석 여부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대리에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그 장모 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에 있었던 건데 여전히 그런 해석이 저는 굉장히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전임 저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저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해충돌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듣고 있자니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총장 후보자는 관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는 게 없고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없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기에 참 딱하지 않나, 안타깝지 않나.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냐 안 했냐는 떠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 총장 후보자께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는 것을 충분히 물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 간사가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거기에 화답하고 하면 이 청문회를 왜 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박범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시간 끝났잖아요. 원래 시간 끝나도 계속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 총장 직무 대행을 했는데도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왜냐? 추미애, 박범계 두 전직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상황에서 그걸 복구를 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고를 일절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여하튼 그것과 무관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면 당연히 그냥 그 총장의 수사지휘가 복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 수사 지휘권을 좀 복원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한동훈 지금 현재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에 관한 또 수사지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럼 한동훈 그 당시에는 검사장이죠. 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 문제를 일부러 그 복원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까 봐 또 박범계 장관도 아마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고 그러면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걸 아무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원히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누군가는 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구를 시켜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뭐 어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뭐 그게 거의 다 사실은 지났는데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한 사람만 빼고 다 재판에 넘겨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걸 자꾸 따지고 묻는데 지금 이원석 후보자로서는 그냥 원론적 만약에 그 철학을 얘기한다면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또 민주당이 원하는 답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가당책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도 좀 일종의 딜레마 같습니다. 수사지휘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수사지휘 배제한 걸 다시 하라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수사지휘가 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검찰총장이 정상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도 검찰총장이 김건희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총장 직무 대행을 했던 이원석 후보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윤석열 당시 총장 시절에 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국회에서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총장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그 수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매일 보도가 되고 하는데도 수사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에 관련된 사건은 우리 검찰 내부에서 옛날부터 보고 안 받고 관여 안 하는 것이지 그거를 제가 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정도면 저는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냥 물러나야 됩니다. 사실상 뭐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당연히 회피돼야 될 사안인데 제가 수사 지휘를 통해서 배제를 한 것이고요. 그거는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고요.
네, 장윤주 변호사님, 뭐 가족이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야 이거를 배제한 게 뭐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다음에 왜 그걸 복구를 안 시켰을까요? 사실 그 이후에 박범계 장관이 한번 수사 지휘권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당시에는 또 한동훈 지금 현재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적인 공세가 있어서 복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뭐 복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원석 후보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으로 이제 분류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가족 관계의 뭐 장모라든지 또 배우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먼저 검증을 한 후에 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원석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이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 거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한 의원님은 3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를 하셨고 조수진 의원님도 선거법 관련돼서 수사받고 재판 받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조수진 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안 해왔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마다는 다르겠지만 전 내로남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뭐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군요. 이게 사건에 대한 압력이고 이게 이해관계 충돌입니까? 더군다나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 섬기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 좀 말씀하시면 정제되게 점잖게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주워 담으면서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말씀 좀 정제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계속 제가 언제까지 감내하고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고장난 레코드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레코드판도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서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 좀 네, 아시겠습니다만 최광욱 의원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 그리고 이 혐의를 부정한 발언을 한 선거법 위반 혐의, 또 이른바 채널A 사건이 권한 유착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 3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요. 법사위원이 아무래도 검찰, 법원 이렇게 다 맞기 때문에 이 자신의 재판이 3개나 걸려있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의 제기가 야당에서 제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은 그때 자기는 관여 안 한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무슨 이해 충돌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법사위원들 중에 피의자나 피고인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게 채널A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피해자가.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보고요. 그걸 떠나서 최강욱 의원이 이제 조국 장관 아들 인턴, 이걸로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만 가면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기각이 되면 바로 배지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봐요. 근데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 상고장을 낸 게 작년에 5월, 날짜가 5월 26일입니다. 근데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네. 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됐다고 통지를 하면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내면 바로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3, 4개월이면 대법원 재판이 끝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록을 최강욱 의원한테 보내는데 6월 24일 보냈더니 폐문부재, 7월 6일 보냈더니 폐문부재, 7월 15일도 폐문부재. 이게 말이 됩니까? 1, 2심 때는 다 송달을 잘 받더니
왜 대법원에서는 3번이나 패문부재입니까? 저는 고의를 안 받는다는 게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도 문제예요. 보통 사람 안 받으면 의원회관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20일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심리 끝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고의로 의심이 갈 만한 정황으로 송달도 안 받고 하면서 이게 법치를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법사위에 앉아서 장관, 총장 청문회 하는 거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3심에 대해서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유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만 뭐 결과는 또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패문 부재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욱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전 여야가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적 사유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직접 이해관계가 지금 있다고 지금 문제제기 하는 거잖아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근데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그 당시에 본인 재판받으면서도 법사위원장 맡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장제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조수진 의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여야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합의를 해서 법사위원회 이런 분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되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은 안 돼?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측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그러니까 제부터 현저한 사유에 대해서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현저한 게 어느 수준이야. 이 합의가 없으니까 상대당 공격할 때는 이 현저한 사유라고 이 건을 갖다가 예를 들면 거기에 적합하다고 얘기하고 반대당은 또 안 얘기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최강욱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소위 이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제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를 보시면 논쟁할 대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서 빨리 좀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정쟁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법사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죠. 그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좋겠고 최강욱 의원의 문제는 사실 그거에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사실 지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피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강욱 의원이 질문을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이중 이해 충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첫 번째 법사위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격 요건 그게 첫 번째 이해 충돌이고 두 번째 바로 본인이 직접 관련 있는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때 과연 그걸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이해 충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신과 관련된 거를 뭐 아예 질문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조수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3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사위원 내지 청문위원회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원석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뭐뭐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길래 그런 답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법무부와 검찰 인사 보면 윤석열 라인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전부 다 채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검찰총장 후보자님 인사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저는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스스로 라인이나 측근이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입니다. 중립이 없는 검찰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저한테 그런 제보가 있기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혹시 부르면 후보자님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후보자님 제보를 제가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자, 뭐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제보가 있다 이런 주장을 김남국 의원이 했는데 이원석 후보자 아주 그런 적 없다 딱 잘라서 이 반응을 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뭘까요?
사실 그 형님이라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뭐 그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 내부의 윤석열 라인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내용에서 너무 형님 얘기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후보자도 뭐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검찰총장의 중립성이라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그럼에도 이 후보자가 윤석열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핵심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성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권들과 관련된 수사들을 총책임자로서 적당한 후보자인지 그 부분을 좀 그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검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 계시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라인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병민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검찰총장을 지냈고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거의 평생 몸바쳐 일해왔기 때문에 이 검찰 조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사 상황 속에서 같이 인연을 맺었지만 지금은 또 성향이라든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여러 세평을 통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옆에서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같이 있어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옆에 와서 형님이라고 불러보는 걸 사실 본 적도 없거니와 선거 당시에도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무리 관계가 있더라도 호칭을 부르는 모습들이 좀 익숙해 있는 측면인데, 이원석 후보자 나이가 69년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렀을까라고 생각하기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단순히 이곳저곳에서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내용을 청문회 때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 과거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 청문회부터 무리한 문제 제기 때문에 여러 평가들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진실과 사실을 바탕으로 준비해서 청문회에 임하면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자, 이원석 후보자 25년간 검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라인, 측근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그랬고요. 검사 모임도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당에서는 이원석 후보자를 향해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자료 제출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시죠. 지금 금방 지금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자녀의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과 전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주거지 인근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는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의 장학금 수요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특별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성의 없이 가지고 왔어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장학금 받은 것 없는 것도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없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은 참 어려워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희 큰애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 다음에 제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 다음에 경남 밀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다시 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4군데 저를 따라서 전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학 서류를 떼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애들 단 하루도 해외 연수도 보내본 적이 없고 국제와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빠 만나서 전국을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일반 공립 다니고 고등학교도 일반 공립 고등학교 나와서 정시로 대학 시험 봐서 가고, 그 아이한테 예, 그러니까 뭐 사립 보낸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정시니까 그냥 뭐 수능 봐서 그 점수 가지고 갔다는 건데, 이 자료를 내라고 이제 권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자료를 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청문회는요, 갑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게 명백하게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왜 그러냐면 이게 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검증하면서 대등한 지위에서 질의하고 또 이게 성의껏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정여세 납부 확인서, 이거는 세무서에 그냥 사실 조회하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사자가 이게 없어도 국회의원 정도면 바로 이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장학금 같은 거 지금 이게 전혀 없다고 하잖아요. 특혜가요. 없는 걸 이렇게 내라고 윽박 지른다든지, 또는 이게 골프 회원권, 부동산 자료,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또 나름대로 성의 있게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다고 질타하고 이런 게 모습은 전형적인 갑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뭐 증여한 데 대해서는 증여세 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명서는 뭐 후보자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학금 안 받았다 이거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의 없는 건 아니죠. 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학교에다가 아마 내면 뭐 장학금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원석 후보자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자녀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공립학교 주군 인근에 그걸 다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 1주택 외에는 한 번도 다주택인 경우가 없었고 주택 매매해 본 적도 없고 실거주해서 위장 전입도 없고 골프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고 회원권, 콘도, 호텔 회원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후보자는 이 말로만 따지면 상당히 뭐 이렇게 재산상이나 이런 걸로 따져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잘 아시다시피 없는 거를 입증하는데 없는 거를 없다고 입증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자, 고등학교 때 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럼 그 고등학교 때가 그 누구누구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네네. 만약에 의심스럽다면 그 고등학교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서 누구누구 이원석 후보자의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이 거기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는 거는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청문회 하지. 아니 지금 뭐 청문회 어제 지명해서 바로 오늘 청문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뭐 있다는 걸 가지고서 왜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지. 없는 걸 없다고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곤란하죠. 김종욱 교수님, 뭐 이 정도라면 만약에 특별한 게 없다면 뭐 청문 보고서 채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깔끔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갑자기 어떤 예능 프로가 생각나는데 김국 가수가 조세호 그 개그맨한테 왜 저 연예인 결혼식장에 왜 안 갔냐 했더니 아니 초청장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 좀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의 자제들 같은 경우는 뭔가 특수한 라인들을 밟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를 하려면 내부에서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게 되면 과정이 뭐가 나올 거예요. 저는 뭐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자료를 내라 말라의 싸움인데 자료 내용을 봐도 제가 볼 때는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로 하시면 된다. 제가 볼 때 계속 더 하시게 되면 오히려 보좌진들의 역량에 대해서 의구심을 알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자료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하게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 조사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아주 핵심적인 자료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당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런 일 몇 번 당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어떤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민주당의 자세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채택 여부는 여야 간의 합의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뭐 특별한 서로 간의 뭐 갈등이라든지 뭐 대립되는 그런 구도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고 오늘 뭐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후속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고발을 공수처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였는지 민주당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계좌를 공개하면서 5월 20일 이후로 절연했다. 계좌를 회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에 의하면은 위탁 관리만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거래한 것, 확인해 준 것, 그리고 5월 20일 이후인 6월 16일 날 위탁 관리 맡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서
예, 저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9월 9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흘 남았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셈이 됐는데요. 자, 장윤주 변호사님, 실익도 없잖아요. 기소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현직 대통령은요, 헌법 84조에서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이라든지 외환 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재직 중에 소출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결국 기소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법조계의 우리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대통령이 취임을 한 5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공소시효가 사실상 정지되고 그 퇴임 이후에 그다음에 남은 한 4개월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발을 하든 안 하든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고 퇴임 후에 수사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고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얘기도 사실 타당하다고 볼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소환이 이제 임박하고 소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고소고발이 난무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소환을 요청까지 할 정도로 선거법에 대한 수사가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의 어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뭔가 소환을 한다든지 포토라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선거법 수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준 대변인도 정치적 상징이다.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김영민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와 방법이 모두 부적절하죠.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뉴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초강력 태풍이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으로 휩쓸고 가진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적어도 지난 주말부터 이번 예상돼 있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그런 대비를 펼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돼 있는 소환조사 통보에 대한 일들을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민주당 전체가 떠안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가 아니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대상이 되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에 맞불 작전을 놓듯이 간 것은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들 그 마음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때와 장소, 시기에 맞춰서 지금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건은 그대로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제일 야당이 해야 되는 시기, 그 내용들에 대한 일들을 차치하고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민주당 전체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검찰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또 급하게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덜 된 상태, 연구가 덜 된 상태에서 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고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일부에서는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고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 그건 아니지만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어떤 법적 그 상황에 대해서 방탄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과 비난이 또 있는데요. 마침 법무장관께서 오늘 그 출근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은 전쟁이 아닌 범죄 수사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글쎄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수사는 수사이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장관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근데 이 고발은요. 바로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런데 물귀신 물타기 작전도 이게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되는 이게 고발입니까?
만약에 혐의가 있었다면 선거 끝나고 3월 10일 끝나고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때 고발했어야죠. 그러면 이게 수사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게 공수처도 간다고 관할도 안 보고요. 저는 이게 검찰이 한 것도 말이 안 된다 봐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본인들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게 검찰이 수사권이 2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이 해야지. 본인들은 검수완박해서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뺏어놓고 5년 뒤에 검찰에서 선거범죄 수사해달라? 이게 논리 모순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왕좌왕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고요. 결국 이거는 추석 밥상 민심에 물타기해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이런 이게 전략인데 이건 도리에도 안 맞고 저는 뭐 상식에도 안 맞는 이런 이게 작전, 물기지 작전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일단 고발이 됐고 지금 기소가 사실상 뭐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있죠.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또 5년 뒤에 돼야 결론이 날지 아니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네요. 시간이 한참 걸리겠습니다. 아니 5년 뒤에는 이 부분에 관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다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예, 선거 관련은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또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이 허위 경력 등의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자, 특검법 수사 대상이 이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일단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그리고 지인 동반 해외 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이 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검법에서는 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나와 관련된 의혹도 특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같이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그럼 혹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쌍특검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걸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전 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본인의 특검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쌍특검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자가 물어봤죠. 쌍특검 사실일까요? 그랬더니 답을 안 했습니다. 아니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하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통 침묵은 긍정의 의미다.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하는데 이 쌍특검에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여사 특검과 이재명 특검 가능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달에 대장동 의혹이 터졌어요. 그때 초반에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반대하고서 아니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 만약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그러더니 11월 중순에 가서 이제 조건부 특검 얘기를 하다가 11월 말에 가서 조건 없이 특검을 하자,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제가 보건대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에 관한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뭐 여야 간에 이제 뭐 아마 합의가 안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뭐 쌍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 하나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두 개가 다 이루어질 가능성 저는 뭐 결국은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이 뭐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통과라는 게 과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억지로 해야 될 텐데 여당에서 반대하면요. 그 과정까지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왜 특검 받아야 되느냐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보시죠.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지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뭐 자기들 친문 그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먼지 털듯 털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유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나 이런 거.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얘기 자체는 처음엔 굉장히 수수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건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가 미비하다든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었고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조건, 그러니까 수사가 미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충족해 나간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검찰의 수사가 여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 특히 야당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의 잣대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같이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특검까지도 같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명분까지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 대해서 특검하는 것 뭐 물러서지 않고 받아줄 의지까지도 표명하면서 같이 가겠다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현실화될지 않을지 당론으로 추진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무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검찰에 출석하는 거를 뭐 안 하는 쪽으로 권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당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그 소환에 응해서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당대표께 저희는 적극 권유하기로 요청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대표께서 이러한 당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하실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이야 당대표께서 하실 겁니다만은 뭐 거의 당의 이견 없이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수용할 것으로. 네, 불출석을 권유한 겁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뭐 저 같아도 아마 제가 참모였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포트라인에 쓰는 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하루 종일 이재명 당대표가 포트라인에 섰다는 내용들로 아마 도배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은 본인이 죄를 유무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범죄 혐의에 연루된다라는 의미들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또 그런 행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이 중대한 사안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유사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대부분 안 맞는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이나 그다음에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 두 가지 유형 자체가 소위 이 250조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하나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실 적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미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위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적 판단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 당연히 그러면 서면으로 왜 출석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걸로 제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포토라인 이야기하셨는데 검찰 출석은 뭐 요즘 포토라인이 사실상 없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비공개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노출이 됩니다만 검찰 소환이나 이 검찰 출석할 때는 그 부분은 비공개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게 조국 장관이 개혁한 겁니다. 예. 본인부터 물론 이 혜택을 받았지만 저는 이번에 전쟁입니다. 이거부터요. 전부 이게 다 짜고 치는 쇼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전포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현지 보좌관 보고 전쟁입니다. 이런 이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문자를 일부러 이게 언론에 3시간 55분 뒤에 노출시키고 이번에 의총도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본인이 직접 안 나간다고 하면 옛날에 수사 협조한다고 한 게 모순되니까. 그래서 이게 의총을 열어서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의원들이 말리니까 못 나가는 이런 이게 모양을 연출하기 위한 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조금 전에 김종욱 교수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요건이 안 되고 다 하면 가서 이게 성실하게 요건이 안 된다고 소명하면 오히려 유리할 텐데 왜 거부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손흥민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쇼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정치적인 판단이 있겠죠. 나갔을 때의 득실이 있을 것이고 안 나갔을 때 득실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됐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또 보도가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는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 열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 완료했습니다. 오후에는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이 현재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비대위 재출범을 위한 절차는 모두 마쳤는데요. 영상 일단 보시겠습니다.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에 해당되고 그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원회를 소집 의결했습니다. 네, 새 비대위원장, 다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위원 임명은 새로 선임된 비대위원장의 정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새롭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또 새 비대위원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비대위원 전부 다 지금 사퇴했죠. 지금 있던 분들. 오늘 나머지 비상대책위원들이 전부 사퇴를 했고요. 이제 당원 당규에 대한 개정안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라는 목표에 맞춰가려면 목요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리를 해야겠죠. 지금의 문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데 당원 당규를 바꿔서 다시 주호영 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한 모양새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땅한 대안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지록위마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네, 지록위마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 그러면서 계속 국민의힘의 여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거는 본인 말대로 자유겠죠. 그러나 저거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어떤 공감대 이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잠시만요.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